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몸을 아는 남자 캐릭터 있는 한준호 원장님의 건강 플러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장염에 대한 정보 전해주신다고요? 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워졌죠. 본격적인 이제 여름의 시작인데요. 더워지니까 빙수, 아이스크림, 음료수 같은 것들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보여요. 근데 이런 찬 음식들은 더위를 잠깐 식혀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질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럴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장염에 대해서 그 예방법, 원인, 치료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이 장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주변에 많은데 이게 아프면 정말 꽤 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장염, 과연 어떤 질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장염은 말 그대로 장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소장이나 대장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장염이라고 합니다. 네. 장염이 생기는 이유 그리고 또 장염의 정확한 원인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장염 환자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분류를 해보자면 우선은 감염성과 비감염성 장염으로 나눌 수 있고요. 네. 다시 감염성은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세균성 장염은 주로 이런 여름철에 음식의 변질된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끓이지 않은 음식이나 장기간 실온에 보관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생기게 되고요. 바이러스성 장염은 전염에 의해서 생기는데요. 손 같은 데 접촉이나 호흡기를 통해서 이제 전염되게 됩니다. 근데 비감염성 장염은 주로 이제 과식을 한다든지 찬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과음을 한다든지 또 배를 차게 하는 경우에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정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장염은 정말 여름철에 더더욱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겨울에 장염 걸린 적도 있거든요. 이 계절에 따라서 이 장염의 원인이나 증상이 좀 다를까요? 계절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여름에는 이제 고온다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으로는 변질된 거를 모르지만 변질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변질된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장염이 이제 발생하게 되죠. 더위로 인해서 찬 음료를 많이 먹으면 장내에 이상 발효가 나타나서 배가 아프면서 설사를 하게 되죠. 한의학에서는 이제 인체가 여름에 표면은 따뜻하지만 인체 중심부는 온도가 낮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통 설사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름철에는 그 감염성, 비감염성 장염이 다 다발하고 감염성에서도 이제 바이러스성, 세균성이 유사한 확률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이제 비감염성 장염의 현저히 떨어지고 또 세균성 감염도 떨어지는 반면에 바이러스성 장염은 겨울철에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제 배 아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넘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염을 어떻게 하면 의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보통 대표 증상은 복통이죠. 배가 아프고 설사를 동반하게 됩니다. 설사, 복통 외에도 이제 그 발열이 난다든지 구토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문제가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고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72시간 내에 이제 증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하루에 적게 2, 3회, 많게는 10회에서 20회 정도 수양변이 있죠. 수양변, 물 같은 설사를 한다든지 또 심하면은 점액변을 보기도 합니다. 네, 자 정말 여러 가지로 좀 고생을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는요 정말 습관성 위염처럼 매일매일 이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번 걸리면 잘 안 낫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식습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비위생적인 음식을 자주 먹는다든지 그 음식을 폭음 폭식을 한다든지 과하게 먹는 거죠. 찬 음식을 너무나 선호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자주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음식물을 소화 흡수할 수 없을 때 구토나 설사 등으로 체외로 내보내려는 경향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음식 섭생을 주의해야겠죠. 장염을 뭐 결코 우습게 봐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장염을 앓은 이후에 또 다른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게 물론입니다. 있을까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탈수 증상입니다. 우리 인체 70% 이상이 이제 수분으로 되어 있는데 체내에서 급격히 수분이 손실됨으로써 각 장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막중해서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으니까 수분 섭취를 잘 해줘야 하고요. 또
수분과 함께 미네랄이 같이 전해질이 나가기 때문에 네. 전해질 대사 이상으로 해서 경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겠죠. 근데 네. 이거 왜 배 너무 많이 아플 때 물 먹으면 물 먹은 것 때문에 더 배 아플 때도 있잖아요. 이럴 그런 때는 경우도 어떻게 있죠. 해야 돼요? 근데 뭐 그냥 무조건 음식을 안 먹는 것이 좋은 건 아니고요. 치료법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네. 비감염성 장염의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은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경우가 일주일 이내에 낫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연스럽게. 네, 하지만 이제 세균성 장염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하고요. 하지만 바이러스성 그 장염은 특별한 치료약이 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한약적 치료가 이제 도입이 되겠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장염을 이제 허실을 진단을 해가지고 허증일 경우는 소화기관의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요. 네. 실증일 경우에는 장염, 열을 내려주고 차라리 소변으로 수분을 빼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이런 방법과 진액을 수분 손실을 대비해서 진액을 생성되는 약제도 같이 병용을 하고요. 뱃속을 따뜻하게 하는 온리약. 그 속을 따뜻하게 하는 약들도 그 약 같이 병용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근데요, 이게 진짜 위험한 얘기긴 하는데 제 주변에 장염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장염이 걸리면 오히려 기뻐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 일주일 안 먹으니까 뭐 살이 쫙 빠진다고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경우 이게 치료가 되나요? 매우 무모한 방법입니다. 내 건강을 해쳐가면서 다이어트를 얻는다면 과연 그게 얻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죠. 음식을 섭취하면서 운동 병행해야 좋은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예, 절대 예. 안 먹고 나으시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네.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도 좀 다행인 것 같지만 처음부터 장염에 안 걸리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실까요? 우선 장염이 생겼을 때 좋은 음식을 먼저 알려드리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복통설사가 있을 때 생강을 드시면 좋습니다. 온중지구한다고 해서 뱃속을 따뜻하게 하고 구역질을 가라앉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완화시키는군요. 그다음에 예. 또 매실 유명하죠. 수렴하는 작용이 있고 살균 작용이 있기 때문에 탈수 증상도 개선되고 식중독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장염에 안 걸리려면 일단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절제된 식사를 해요. 폭식을 번갈아 한다든지 너무 찬 음식을 과도하게 먹는다고.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물을 우리가 한꺼번에 과도하게 먹게 되면 원래는 위산이 분비돼서 살균됐어야 할 세균들이 장으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복통, 설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수분 섭취는 자주 목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조금씩 나누어서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여름철에 뜨거운 삼계탕들을 많이 먹잖아요.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속도 따뜻하게 하지만 삼계탕 같이 이제 따뜻한 음식을 먹고 땀을 약간 흘리게 되면 체온이 내려가서 오히려 시원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이렇게 이열치열하는 지혜를 좀 발휘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주위에서 흔히 발생하는 장염 환자들 우리가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좀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출근길에 그 지하철 화장실에 보면 눈에 살기를 띠고 달려드는 분들이 있는데 혹설이라고 하죠. 폭풍설사. 예. 대부분 그 전날 치맥을 너무 과도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아시죠. 더운 여름날 그 너무 이렇게 맥주를 과도하게 먹지 않는 것도 장염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주위에서 또 장염 환자들에게 치맥을 권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네. 정말 좋은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건강 플러스를 통해서 장염에 대한 정보들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재은 대표, 안정훈 노무사, 한진우 원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내과에 근무하는 최병입니다. 오늘은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기관지 천식은 봄철이나 이런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서 많이 천식이 악화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기관지 천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또 어떻게 치료하는지에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기관지 천식은 단순한 기관지가 좁아져서 생기는 병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병리적으로나 또는 생리적으로 여러 가지 임상적으로 하는 특징적인 질환이 있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치료가 많이 다양해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즉 병리적으로는 기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게 되겠고요. 생리적으로는 기관지 과민성이 생겨서 예민하게 갑자기 발작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임상적으로는 반복적인 호흡곤란하고 천명, 기침이 관련하는 그런 증식이 대표적인 천식의 증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지 천식은 옛날과 같이 단순하게 그냥 증상만 조절해서 되는 병이 아니라는 게 요새 최근에 밝혀져 있습니다. 대개 우리나라 국민의 한 5%에서 10%가 천식이 환자라고 하니까 한 10명 중에 1명이 기관지 천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천식이라는 어떻게 생기는지를 알아보면 어떤 유전적인 질환에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즉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발생해서 천식이 발생하는데요. 조금 더 다시 살펴보면 우선 유전적인 알레르기 체질이 있는 환자에서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생깁니다. 즉 원인 물질이라든지 이런 알레르기에 노출돼서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러스, 감염, 감기, 특히 담배 연기라든지 대기오염이 중요한 천식에 유발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천식이 유발하게 되겠고요. 그런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 그 원인에는 우리 진먼지 등등이라는 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바퀴벌레도 우리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집안 청소를 잘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인은 꽃가루 같은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집에서 길리는 최근에 이런 동물들을 많이 기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동물들도 기관지 천식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원인에 의해서 천식이 발생할 거는 동물을 집에서 기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곰팡이라든지 음식물, 첨가물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최근 여러 가지 음식물에서 알레르기가 생기는 게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봄철에 특히 꽃가루라든지 이런 걸 주의하면서 우리가 원인을 체크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가 발전하면서 공해가 생기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자동차라든지 이런 매연을 통해서 우리가 기관지를 염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천식 환자들은 어떤 증상을 가지는지를 알아봐야 우리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식아들의 주요 증상은 천명이 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진단이겠죠. 이것을 통해서만은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천식이 있는 경우는 1000명이 있어야만 진단했기 때문에 했었지만 최근에는 1000명이 생기기 전에 어떤 기침이나 이런 가까운 1000명 증상이 있을 때 처음 잠을 깨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천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운동 후에 천명이 생기나 기침이 발생할 때도 역시 천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자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에서도 대기 오염이라든지 담배 연기, 향수, 연탄가스 등에서도 숨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천식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천식을 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기에 걸렸을 때도 증상이 남들은 대개 일주일 정도면 회복되는데 어떤 사람은 뭐 3주, 4주 이상 지나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천식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식과 흔히 동반되는 질환은 대부분의 알레르기 질환은 다 동반할 수가 있는데 특히 비염이 많이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비염인 환자들에서는 천식이 한 40%에서 50%가 천식이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아까 상기 증상, 기침이 오래 간다든지 감기에 걸리면 고생을 한다든지 이런 환자들에서는 한번 천식을 의심해 봐야 되고요. 또 거꾸로지만 기관지 천식이 있는 환자들에서는 7, 80%에서 90%까지 비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치료를 해야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기침, 가래가 호흡곤란이 있다고 해서 다 기관지 천식은 아니라는 거죠. 드물게는 기관지 천식 환자가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심부전증이 되겠습니다. 심장이 나빠서 폐에 물이 차는 게 심부전증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심부전증 환자들에서도 거의 유사한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감별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노인들에서 이런 걸 감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제 어린애에서는 이물질, 드물게 이제 우리 옛날엔 동전 같은 걸 삼키거나 해서 생기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땅콩을 삼켜서 우리가 기관지로 들었을 때 천식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젊은 여성은 기관지 결핵이라든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폐암, 어떤 기관지염이라든지 식도 역류성 질환에서도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질환들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식이 의심될 때는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해야 돼,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한 치료할 수가 있는데 저 천식의 진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천식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심한지를 진단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천식이 진단되면 이런 아토피 속이라는 원인 물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찾아낸 두 가지 단계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진단 방법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이 두 가지 묶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살펴보면요. 우선 기관지 천식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지가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지의 기도의 개방성이 얼마나 있는가에서 폐기능 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검사를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폐기능을 통해서 기관지 천식을 진단하면 기관지 유발 검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엔 우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는 이제 피부 반응이라든지 피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에서는 피부나 등에 어떤 알레르겐을 이렇게 좀 찍은 다음에 피부에 자극을 주면서 피부의 반응을 보는 피부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런 피부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꽃가루가 알레르기 있는지 진먼지 진드기가 알레르기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인 의심이 될 때 피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관지 천식과 원인을 진단을 하면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겠죠. 크게 치료의 원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회피요법과 약물요법과 면역요법으로 나눠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회피요법으로는 악화시킬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걸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회피요법을 다시 살펴보면은 천식의 예방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화인자를 회피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이라든지 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피하게 되겠는데 담배 연기라든지 흡연이 우선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또 직접적으로 천식이 생기서 담배를 끊어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는 가족들이 천식이 있는 환자에 있을 때 이 천식을 악화시키지 말기 위해서는 아버님이나 어떤 형제들이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담배를 피지 말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은 향수에서도 천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천식이 화학물질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운동을 심하게 하는 경우에 있어도 천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식을 예방을 해야 되고요. 감기라든지 또 약물에 의해서도 천식이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회피를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직장에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천식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스트레스는 모든 질환의 원인이 되고 최근에 밝혀져 있겠지만 하여튼 천식은 상당히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날씨라든지 이런 것을 피하고 이제 공해 역시 피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천식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살펴보면은 약물 치료에서는 상태가 어느 정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상적인 폐기능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런 조절 상태가 유지가 되면 그다음에 어떤 약을 가능한 한 최소한도로 약을 낮추는 게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방법을 알아보면요. 우선 크게는 질병 조절제 또 이제 증상 완화제를 크게 나눠서 치료하는데 최근에는 증상 완화제보다는 질병 조절제에 적극적인 치료를 함으로써 거의 완치에 가깝고 증상을 전혀 없는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 조절제를 우리가 더 많이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는데요. 질병 조절제에는 여러 가지 약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흡입하는 약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때로는 경구약제도 사용되지만 이 질병 조절제에는 흡입제가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흡입제에 대한 그 선호도가 떨어져서 많은 환자들이 질병 조절을 위해서 먹는 약으로 조절하기를 바라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흡입제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천식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환자분들은 알아야 되겠고요. 그런 토론에서 좋은 결과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질병 조절제로서 흡입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정확한 사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약제 사용과 질병 조절제를 통해서 우리가 증상을 조절하지만 일반적인 환경의 예방이 가장 또한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천식 환자에서 원인 물질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런 심한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약물 사용.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지만 고혈압 약제 중에 천식을 악화시키는 약제들이 있었고요. 또는 아황선염이라는 음식물에서도 이런 천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천식 환자들은 음식 먹을 때도 좀 조심해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스피린이라든지 이런 약제들에 의해서도 천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천식이 있는 환자들에선 이런 아스피린 계통보다는 타이레놀이라는 약을 많이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질환이 동반될 수 있는데 비염이라든지 부비용염, 위습도 역류성을 치료를 함으로써 기관지 천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뭐 지금은 지나갔지만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요새 AI가 나오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관여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인플루엔자나 동갑 등에서도 이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절에 의해서 필요하면 꼭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이제 환자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아까도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기관지 천식이라는 만성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기관지가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순간순간만 적당히 치료해서 치료되는 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염증 치료를 해야지 효과적인 치료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아까도 말했지만 천식 환자들은 상당히 아주 초기에는 자기가 전혀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적극적인 치료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당뇨병이나 고혈압도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치료를 천식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좀 인식이 안 돼 있지만 흡입 약물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인식해서 이게 단순히 그냥 그때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약제가 아니라 치료적으로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환경 관리를 통해서 이제 먼지라든지 집안을 청소를 잘하면서 진먼지 진드기 필요한 경우는 동물들을 우리가 집안에서 사육하지 않거나 이런 통해서 환경 관리를 통해서 어떤 예방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천식이라도 폐 기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증상이 없더라도 적어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어떤 진료를 통해서 자기가 모르는 증상이 악화되는 시간이 되지 않는가를 확인해야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정상적인 치료와 정확한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어떤 한 10 내지 20%에서는 한 천식이 치료 약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환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질환에 비해서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조절이 잘 되는 병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규칙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기관지 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하여튼 좀 더 정확히 치료하면 좀 더 완전히 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치료함으로써 천식의 완전한 조절을 가능할 수 있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감기 걸리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 폐렴과 감기는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찬바람이 부는 요즘이 딱 맞는 주제, 바로 폐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방송 보시다가 이 폐렴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호흡기내과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릴게요. 명재병원 호흡기내과 안창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이 감기 안 걸리셨나요? 예, 얼마 전에 걸렸다가 지금 나았네요. 네, 요즘 정말 감기 걸리신 분들 참 많아요. 네. 그런데 이 한간에는 이 감기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 이 폐렴으로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말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 말이 진짠가요? 예, 원래 실제 감기는 저희가 급성 비인두염을 원래는 감기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급성 상기도 감염을 우리가 일반인들은 다 통칭해서 감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급성 상기도 감염은 주로 이제 원인이 바이러스성 질환인데요. 즉 상기도 예를 들어서 코나 목 이런 인두 쪽에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급성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게 엄밀히 말하면 감기라고 하겠죠. 네. 하지만은 폐렴은 물론 폐렴도 바이러스성 폐렴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폐렴은 주로 우리가 말하는 폐렴은 이제 세균성 폐렴을 말을 하는데 보통 이제 폐의 가장 안쪽 아래쪽 구조물인 뭐 말단 기도라든지 폐포 이런 폐 실질에 세균이 감염돼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걸 저희가 이제 세균성 폐렴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초기에 바이러스성 감기로 시작이 됐지만은 이게 네. 치료가 제대로 늦어지거나 안 돼서 2차 세균 감염이 발생을 하고 그 세균이 만약에 폐포까지 도달을 하게 돼서 폐렴을 일으키게 된다면
환자분들은 당연히 감기가 이게 제대로 안 돼서 폐렴이 생겼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게 되겠죠. 네, 이 감기 그 자체가 바로 폐렴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하지 않고 두면 또 세균성으로 더 감염이 돼서 악화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되게 비슷한 질병이잖아요. 이 폐렴과 또 감기, 또 말씀해주신 상기도 감염과는 증상에 조금 차이가 있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제 폐렴은 어떤 경우에는 감기보다도 어떤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정형 세균에 의해서 발생한 폐렴은 네. 뭐 전혀 우리가 뭐 환자분들이 감기 증상이 약간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다른 분들 손에 붙잡혀서 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엑스레이는 허옇게 폐렴이 왔는데 오. 환자분은 나는 열도 없네, 기침거리도 별로 없는데 이러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네. 이제 공통적인 증상, 예를 들어서 기침과 가래와 함께 심한 경우에 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숨이 차다든가 심하면은 가래를 뱉었는데 뭐 피가 여기 같이 뭐 있네요. 이래서 왔습니다. 또는 이제 폐렴이 오래되시거나 해서 늑막염이 동반이 돼서 이제 가슴 통증이 있는 이런 증상까지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전형적인 증상이거나 심하면은 폐렴이 아닌가 해서 의심해서 당연히 병원에 와서 저희가 발견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 5분 중에 1분 정도는 저희가 이런 기침 가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오심이 있다든지 토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설사를 한다. 또는 뭐 머리가 아프네 아니면 뭐 몸살이 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우리가 상기도 감염 또는 감기랑 똑같은 증상을 호소하게 되니까 네. 간혹 이게 폐렴인데도 감기로 오인하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물론 감기인데 이제 너무 걱정을 하셔서 이제 나 폐렴이 아닌가 해서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맞아요. 이렇게 증상이 폐렴과 감기가 잘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이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가벼운 감기에 걸린 건지 아니면 심각한 폐렴에 걸린 건지 잘 구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꼭 미루지 마시고 전문의를 만나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지요. 그렇다면 이 폐렴, 이 감기와 비슷한 이 질병은 도대체 왜 우리 몸에 생기는 건가요? 왜 걸리게 되죠? 예. 폐렴은 이제 사실은 폐렴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뭐 기관지 폐렴이라든지 또 폐렴, 간질성 폐렴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폐렴이 생기는 환자가 폐렴이 생길 당시에 어느 곳에서 주로 생활을 했나에 따라서 이제 지역사회 획득성 폐렴이라든지 원내 폐렴 또는 어떤 의료기관 관련 폐렴 뭐 그런 식으로도 나누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폐렴을 일으키는 그 원인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뭐 바이러스성 폐렴, 뭐 세균성 폐렴, 진균성 폐렴 등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폐렴은 이제 세균에 의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 획득된 뭐 기관지 폐렴이나 아니면 일반 폐렴을 저희가 네. 일반적인 폐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세균이 이제 어떤 작은 미세한 그 포말액이나 이런 데에 이제 공기 네. 중에 떠다니다가 환자분들이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이제 흡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한 입 안에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분들이 그러신데 입 안에도 세균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미세하게 흡인이 돼서 폐포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균들이 이제 폐포까지 도달을 해서 우리 몸을 침범을 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면역력이 충분하다면은 저희가 우리 몸이 충분히 그거를 방어를 해서 문제를 안 일으키겠지만은 만약에 면역력이 불충분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균이랑 싸워서 저희 몸이 지게 되니까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고 폐렴이 네.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정말 다양한 원인이 또 이 폐렴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또 이렇게 안 좋은 공기에서 살면 살수록 이 폐렴에 더 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 현대인에게는 조금 더 주의해야 할 병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 생방송 CNN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폐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010-8419-1110번으로 전화나 문자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네, 0722님께서 보내주신 실시간 문자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30대 직장인인데 일주일 전부터 기침이 심해지면서 가래가 많이 나옵니다. 구토와 열은 없는데 혹시 폐렴일까 걱정이 됩니다. 폐렴이 걸린 걸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어요. 물론 지금 당장에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상만으로는 이게 감기나 폐렴 이게 확실히 구별되지는 않죠. 네. 문제는 이제 나이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이고 뭐 열이 없다든지 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생활을 안 했다 그러면은 물론 상기도 감염 쪽에 더 가까울 수 있고요. 네. 물론 그때 이제 다른 상기도 감염의 증상, 예를 들어서 뭐 콧물이 있다거나 목이 간질거리다거나 뭐 인후통이 있다거나 귀가 좀 뭐 멍하다거나 이런 다른 상기도 감염 증상이 있으면 감기 쪽에 더 가까울 수 있고요. 네. 그런 게 없이 뭐 순전히 기침 가래만 있다던가 아니면 물론 나이가 아무리 젊으시더라도 어떤 만성 폐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세균성 감염 기회가 좀 높고 그런 분들은 일반 감기도 걸리실 수 있지만은 폐렴 발생 가능성도 좀 높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폐렴도 당연히 의심을 하셔야겠죠. 네, 사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감기와 이 폐렴이 잘 구분되는 증상이 아니어서 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가능성에 비춰본다면 어느 정도 이 감기인지 폐렴인지 좀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까운 병원 들르셔서 진단받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대부분 이 감기에 걸리게 되면 이 집 가까운 의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검진을 받고 간단하게 감기예요, 주사 맞고 또 약을 받아오는데 그럼 폐렴도 사실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기처럼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예, 일단은 이게 우리가 폐렴이 맞는지 이제 진단을 정확히 하는 게 네.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뭐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이런저런 이제 방금 상담하신 분처럼 질문도 하겠고 일단 그러면 만약 의사를 만나시게 되면은 저희가 상기도 감염이 아닌가 해서 입이나 코 이런 쪽을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관지염이나 폐렴의 가장 중요한 소견은 이제 저희가 직접 청진을 해보면은 네. 이제 뭐 뽀그락뽀그락거리는 소리가 난다든지 해서 우리가 청진 시에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있겠구나 하고 의사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 만약 엑스레이 시설이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하고 거기서 이제 전형적인 뭐 폐렴 소견이 나타난다. 네. 그러면은 이제 폐렴이겠구나 하고 저희가 강력히 의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폐렴이 강력히 의심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원인균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화면에서 보다시피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은 왼쪽 사진과 같이 하얗게 된 부분이 보이게 되고 하얗네요. 예. 만약에 이게 엑스레이에서 명확하지 않으면은 또는 네. 다른 질환과 좀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CT까지 찍어 보시게 되는데요. CT를 찍으면 좀 더 명확하게 폐렴인지 아니면은 다른 폐렴과 유사한 병변을 보이는 뭐 다른 질환인지 저희가 구별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폐렴이 확실하다고 저희가 이제 이미징상에서 이제 엑스선 검사나 CT상에서 보면은 이제 원인균을 밝히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주로 어떤 객담 검사라든지 만약에 어르신들과 같이 객담을 잘 뱉지 못하시는 분들은 네. 저희가 기관지 내시경을 해서 강제로 이제 객담을 추출을 해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불충분해서 저희가 어떤 혈액 속에 어떤 균이 돌아다니는지 보기 위해서 뭐 혈액 배양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소변을 통해서 어떤 균들은 이제 항원 검사 같은 걸 할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항체 검사나 이제 여러 가지 발달된 최신 의학 진단 기법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냐면은 저희가 안타깝게도 객단 검사를 해서 네. 균이 보이는 게 사실은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균에 의한 폐렴인지 잘 모르게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어떤 균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그냥 두고 봐서는 환자분들이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얼른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저희가 이 폐렴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이 이분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고 기저질환이 뭐냐에 따라서 원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균을 추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가장 적합한 항생제를 선택을 하게 돼서 그것을 미리 투여를 하면서 경과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네. 왜 이렇게 폐렴을 올바르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 항생제만 잘 복용하면 이 폐렴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인가요? 예, 의학이 이제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항생제가 개발이 많이 돼서 네. 이제 대부분의 폐렴은 이제 저희가 정복을 하고 있죠. 하지만은 문제는 이제 이 폐렴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 중에서 사실은 폐렴이 가장 사망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가 항생제를 잘 복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명 중에 한 12명에서 14명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한다고 돼 있고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인 인구라든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점점 폐렴 발생률이 높으신 분들,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매스컴에서도 이미 들으셨겠지만
이런 뭐 약을 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네. 따라서 균들도 오, 같이 맞아요. 발전을 하게 발전하죠. 되면서 이제 내성균류가 생겨서 치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 폐렴 사실 별거 아닌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100명 중에 12명 이상이 사망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꽤 높은 확률이에요. 이 폐렴 앓고 계시는 분들은 꼭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약도 꼬박꼬박 드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폐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세요. 전문의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해 드립니다. 네, 전화 주신 시청자분 계시는데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점 불편하세요? 나요, 네. 내가 폐 수술을 했거든요. 예? 폐 수술을 했다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한 1년에 폐렴 걸린 지가 네? 1년이 넘었어요. 그래 뭐 폐렴이 걸려가지고 입원까지 했었거든요. 아, 네네. 그 2번 입원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 폐렴이 한 네. 번 나면은 자꾸 걸리는 건가요? 아, 네. 폐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 번 폐렴을 앓으셨던 분인데 이렇게 한 번 걸리셨던 분은 여러 번이 2차례, 3차례 더 걸리기 쉬운 병인가요?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항체가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면역이 생기시겠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폐 수술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건강한 폐면 저희가 어떤 면역력이라든지 아니면 방어력이 충분히 있지만은 폐 수술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 이 손의 피부가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뭐 혈관이나 이런 게 노출이 되겠죠. 그럼 방어력이 떨어지거든요. 여기에 네. 균이 묻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폐 수술을 하면은 저희가 완전 정상 폐처럼 그렇게 완전한 방어력을 갖기는 힘들고 거기에 계속 균이 이제 사람이 숨을 안 쉬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숨을 쉬다 보면은 균이 계속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방어력이 약해진 폐나 기관지 쪽에 계속 균들이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니까 아무리 이제 한 번 앓고 잘 나섰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오면 건강한 폐를 가지신 분보다는 아무래도 폐렴이 또 걸리시고 이런 경향이 많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전화 주신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좀 예방을 하거나 하는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과거에 어떤 질환으로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지금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명확히는 뭐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은 비교적 이제 당연히 이제 아마 제가 믿기로는 뭐 담배는 끊으셨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 나중에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뭐 독감 예방 주사라든지 폐렴 예방 주사 이런 거로 예방 주사를 충분히 맞으셔서 어떤 균에 대한 뭐 한 가지 뭐 다는 막을 수는 없지만 뭐 한두 가지라도 저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방어력을 갖추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시는 게, 즉 면역력을 최대한대로 높일 수 있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네. 선생님,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조금 면역력이 약해진 폐기 때문에 앞으로 생활하시는데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선생님, 더 지금 궁금하신 뭐 점 얘기하는 거 있으세요? 하나도 뭐 안 들리네요. 네. 그럼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방송 이후에 다시 연락드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또 연락 주실 거예요? 예, 저희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이 폐렴을 여러 번 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이 폐렴이 가벼운 증상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심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방금 전화 주셨던 분들처럼 가끔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예. 저희가 어떤 환자들은 이제 병원에 오면은 폐렴인데 일단은 뭐 입원합시다. 또는 그냥 외래에서 약만 먹읍시다 하고 저희가 의사들 권고하는 거를 들으실 겁니다. 근데 뭐 네. 그거를 뭐 환자분들이 입원하시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어떤 기준 없이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폐렴이 걸리셨을 때 저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망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폐렴 사망률이 평균 10% 내외라고 했지만은 네. 심한 경우에는 뭐 반수 정도까지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인균도 물론이지만 또한은 환자의 면역력 상태, 그다음에 성별,
그리고 또는 이제 이 환자분들이 생활하신 곳이 요양시설에 주로 계셨었는지, 그다음에 활력증후라고 해서 뭐 기저 혈압이라든지 아니면 뭐 호흡수, 맥박수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어떤 환자분들이 실제 어떤 동반 질환을 지금 현재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망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망률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은 당연히 저희가 입원을 권고해서 입원 치료를 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물론 만약에 이 어떤 환자분들은 사망률이 요인이 보니까 사망률이 낮을 가능성이 더 높고 뭐 비교적 젊으신 분이고 식사도 잘하시고 해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면역력이 빨리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냥 외래에서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사망률이 오히려 1% 미만으로 굉장히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폐렴은 쉽게 나을 수 있는 질병인 거죠. 예. 여러분 많이 고민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듯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게 바로 이 질병이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이거든요. 예. 폐렴도 이 합병증이 발생하나요? 예, 대부분은 폐렴을 앓으시면은 사실은 엑스레이 찍어봤을 때 깨끗이 나을 정도로 완전히 정상화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하지만은 만약에 면역력이 너무 안 좋은 환자라든지 아니면 치료가 이제 감기인 줄 예를 들어서 감기인 줄 알고 뭐 치료가 늦어졌다든지 폐렴 치료가 늦어졌다든지 아니면 조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아주 악독한 균이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특별한 균에 의해서는 폐렴의 합병증을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폐렴을 앓다가 어느 정도 뭐 기침가래만 있다가 좀 오래되니까 뭐 호흡 곤란이 오네, 그다음에 가슴이 갑자기 아프네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늑막염이 생겨서 부폐렴 흉수까지 생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사진에서 보다시피 저희가 왼쪽에 엑스레이는 원래는 누워서 찍은 건데요. 네. 그거를 일반 엑스레이처럼 이제 옆으로 돌려서 본 건데 저렇게 옆쪽으로 하얗게 있고 CT를 찍어보니까 동그라미 뇌처럼 저렇게 물이 늑막 안에 이제 물이 찬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저게 저희가 물이라고 얘기하지만 저게 농입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빼서 네. 이제 성상을 본 후에 항생제 치료만 해도 될지 아니면은 뭐 배농을 해야 될지 그런 거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경우에는 이제 폐렴을 일으키는 균 중에서 네. 이제 폐농양이란 거를 일으키는 균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약제내성, 포도상구균이라든지 농농균, 드물게 이제 폐렴구균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제 폐에 너무나 이 균들이 염증을 심하게 일으키다 보니까 폐를 녹입니다. 폐를 녹여서 안에 농 덩어리, 즉 농주머니를 형성하게 되겠고요. 네. 저것 역시 이제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약으로만 뭐 말릴 수 있는지 아니면 저것도 기관지 내시경이나 아니면 뭐 흉관을 통해서 저거를 배농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저희가 알아보게 되겠죠. 문제는 저렇게 이제 농이 생기는 경우에는 네. 이제 항생제를 아무래도 좀 더 오래 투여를 해야 돼서 환자분들이 좀 더 입원 생활을 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좀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저런 폐농양이 이제 오래되시면은 나중에 저런 합병증이 생기시면 후유증으로 이제 폐 공동이 생기시거나 그 앞에 말씀드렸던 부폐렴성 그 흉수가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뭐 흉막 유착이 예, 후유증으로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후유증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타 또 이제 기관지 폐렴을 앓으신 분들 만약에 기관지가 많이 망가지셨으면은 네. 저희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후유증도 생기게 되는데요. 이제 기관지가 이제 망가져서 기관지가 뻥뻥뻥뻥 이제 늘어나 있는 거를 말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게 이제 CT를 찍으신 건데요. 이렇게 원래는 기관지가 아주 작게 분포돼야 되는데 이제 기관지가 늘어나면서 확장이 네. 돼서 늘어나면서 저렇게 구멍 벌집처럼 구멍이 뚫리면서 이제 저렇게 보이게 네. 되죠. 이 합병증까지 보니까 정말 무서운 질환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죠. 그 방법 좀 짧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저희가 다행히 이제 저희가 그 폐렴 예방 주사라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선전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폐렴을 일으키는 균 중에서 폐렴구균이라는 균에 대한 폐렴 예방 주사가 저희가 개발이 돼서 저희가 그것을 권고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게 모든 폐렴구균을 다 100% 막아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특히나 이제 한국에서 많이 폐렴을 일으키는 그런 폐렴구균만을 저희가 모아서 이제 예방 주사를 만들어서 아무래도 이거를 하면 100% 막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도로
이제 폐렴 구균에 의한 세균성 폐렴은 막아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꼭 많은 분들 예방 주사 꼭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교수님 오늘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